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비주얼 C++ 2012 마이크로소프트 순정 에자일 QA 프레임워크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신영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06년에 웰비아닷컴이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해서 지금까지 사인코드라는 이제 게임 보안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MVP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또 주로 노는 시간에는 와우나 그레이즈 아나토미 같은 것들을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가 굉장히 이제 거창하고 길었는데 사실 그 주제를 제가 직접 정한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길고 복잡한 제목 속에 숨겨진 버그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라면 누구나 이제 버그를 또 만들고 또 이제 디버깅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능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지를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여성분은 1815년도에 영국의 이제 바이런이라는 시인의 딸로 태어난 인류 최초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이름이 이제 에이다 러블레이스인데요. 이분을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이유는 이분이 처음 찰스 베비지의 이제 해석기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인류 최초로 짜던 시절부터 버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생각을 다 올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관으로 내 생각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구나. 또 그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향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한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다. 이런 아주 대단한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세기가 지나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는 이분은 이제 그레이스 호퍼라는 이제 선생님이신데요. 화면 중간에 계신 이제 여성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A0라는 세계 최초의 이제 컴파일러를 개발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또 다른 걸로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마크2라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한날 이제 그 프로그램이 되게 자기의 이제 생각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남자들도 이제 셋빙 둘러서 있고 이런데 이제 그레이스 호퍼 박사님 보시면 이제 연습장 들고 이제 되게 근심하는 표정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디버깅을 하고 생각을 다시 하고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전혀 버그를 만든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3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호퍼 박사님은 이제 컴퓨터 뚜껑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제 나방이 끼어서 이제 마크2라는 컴퓨터가 이제 정상 동작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죠. 그래서 노트에 이렇게 이제 스크랩을 해놓고는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어떤 자기 생각대로 이제 동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버그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 호퍼 박사님이 버그라는 이름을 붙인 이후로는 전부 사실은 그 다음부터 생기는 거는 개개인들의 어떤 프로그래머의 어떤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버그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그레이스 호퍼 박사님 이후로 여기 이제 계신 분은 이제 천재 수학자, 또 천재 프로그래머, 또 천재 교수, 또 천재 집필가, 그냥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전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애들이 자꾸 버그를 만드는 거지? 나는 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개발한 게 조판 시스템을 만드는 레이텍이라는 텍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텍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 프로그램에서 버그를 찾는 사람에게는 내가 돈을 주겠다. 1.28달러짜리 이제 수표를 발급을 해주고 1년이 지나면 2배로 올려서 또 1년이 지나면 2배로 올려서 이제 지급을 하겠다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 천재 프로그래머니까 이제 수표를 한 장도 발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천재 프로그래머인 도널드 카누스 교수님께서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표를 발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표 발행은 중단하시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천재조차도 프로그램 버그는 이제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고 이제
그 카누스 교수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카누스 교수님이 결국은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제가 컴퓨터 조판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년의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이 자기가 이제 수학 증명도 해보고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도 보고 위대한 컴퓨터 서적을 집필도 해봤지만 그런 모든 지적 활동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더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뭐 천재도 버그는 이제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많이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천재도 버그를 만드는데 나도 버그를 만들 수도 있지. 뭐 버그 그것 좀 만드는 게 뭐 대수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버그가 좀 더 이제 치명적인 결과로 이제 초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아리안 5호 로켓입니다. 이 로켓 제작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리안 5호 로켓은 부동 소수점 연산버그로 그 발사된 지 5초 만에 이제 폭발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오른쪽에는 이제 부동 소수점 쓰니까 자꾸 애들이 버그 만들고 이러니까 미 국방성에서 이제 만든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고정 소수점을 썼었어요. 이제 부동 소수점은 너무 버그가 많으니까 우리는 고정 소수점을 쓰겠다 해서 고정 소수점을 썼는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이제 뭐 스커드 미사일이나 이런 걸 이제 요격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건데 그 사용된 이제 고정 소수점 알고리즘에 초당 이제 1시간에 0.03초에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버그가 있어서 걸프전 때 이제 투입이 됐는데 지대공 미사일임에도 스커드 미사일을 하나도 격추를 못 시킨 그런 이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버그가 발생하면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그 로켓이 순식간에 폭발할 수도 있고 걸프전에 이렇게 투입된 그 이제 뭐 미사일 같은 게 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많이들 그러십니다. 아, 그거야 굉장히 이제 극도로 미션 크리티컬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나는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제 개발하는데 버그가 무슨 대수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겪었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병역 특례 업체에서 일을 했었을 때 이제 했던 업무가 여기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픽이라는 칩을 사용해서 이제 전력선 통신을 그 이제 만드는 모듈을 작성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설계는 이제 다른 분이 하시고 이제 제가 그 어셈블리어를 작성을 해서 이제 탑재를 시키는 일을 했었는데 한날 제가 실수로 그 이제 어셈블리어 명령어가 주로 이제 인아웃으로 이제 포트 입 출력을 하는 건데 인아웃을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전력선 통신이라는 게 이제 220볼트에 그대로 물려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전력선 통신 스위치가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다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서 뭐 그 전력선 통신 회사를 이제 만들던 회사는 잘 안 돼서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옮긴 회사가 이제 인카 인터넷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제가 뭐 엠프로텍트 키크립트라는 이 제품의 이제 초창기 버전 개발에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또 되게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제 도시계단 같은 이제 클레임 같은 것들이 아, 우리가 뭐 그 어음 결제를 해야 되는데 키크립트가 뭐 목통이 돼가지고 뭐 어음 결제를 못해서 부도를 맞게 됐다. 또 내지는 뭐 또 뭐 키크립트가 오동작을 해서 뭐 주식 거래를 못해서 수십억의 손해를 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버그 하나 때문에 어느 회사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식 거래인은 수십억을 날릴 수도 있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인코드라는 게임 보안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클레임이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초딩들한테 들어오는 클레임인데 아, 내가 서든어택 7,000원 주고 총기를 구매했는데 사인코드 때문에 하루 동안 게임을 못했어.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려달라고 막 그런 이제 클레임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클레임도 이제 한두 건이었을 때는 아, 그냥 초딩들의 뭐 그냥 투정인가 보다 이랬는데 굉장히 이제 클레임 건수가 많아지면 아, 내가 또 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걸로 인해서 굉장히 또 어떤 뭐 많은 금전적인 손실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뭐 보안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도 뭐 이런 일들을 겪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금융 쪽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뭐 또 의료 장비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버그를 만들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프로그램이
오작동을 하고 이제 끝나는 거에 이제 그쳤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초딩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그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버그가 생기면 큰일이 발생하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버그는 생길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살펴보면 그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제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이제 분이 생각하신 게 이제 모든 버그의 원인입니다. 그분 시절은 좀 지났을 때 이제 장면인데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래머고 화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지시하는 대로 그 선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한 대로 이제 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머는 정확하게 생각을 했는데 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있게 되면 굉장히 선이 많은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C++ 개발자 분들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C++로 개발을 하다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랑은 좀 틀린 포인터라든가 또 내지는 스택 같은 그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그런 컴퓨터가 생각하는 구조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거의 모든 이제 버그가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난다고 하면 이제 뭐 하드웨어 만드는 애들이 그럽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버즈 두바이 같이 이렇게 높은 건물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고 200km가 넘게 달리는 이런 자동차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고 눈을 감으면 꺼지는 이런 핸드폰도 만드는데 니들은 고작 코딩 몇 줄 하면서 그것조차 정확하게 못한다고 징징대냐고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되게 근데 하드웨어의 어떤 궤변일 뿐이에요. 보시면 버즈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한번 건설을 하고 나서 건물 자체를 뭐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극도로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드웨어니까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어떻냐 하면 이건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그 릴리즈 빌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빌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년 한 해 동안 몇 번 빌드를 했는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전체 엔진의 풀 리빌드를 200번, 그 다음에 이제 차단 코드를 400번, 그 다음에 패턴을 변경해서 전체 패치 빌드를 140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뭐 엔진의 뭐 어떤 취약점이라든가 뭐 어떤 그 다른 어떤 추가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고요. 뭐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두 번꼴로 이제 차단 코드도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패턴은 뭐 하루에 3-4번씩 이제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똑같은 원리를 이제 하드웨어에다도 적용을 해보면 뭐 버즈 두바이를 만들었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야, 이번 주에는 뭐 5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만들어. 그리고 뭐 다음 주에는 뭐 서쪽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동쪽으로 옮기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요구사항이 바뀌게 돼서 하드웨어도 변경하게 된다면 그 버그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소프트웨어란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버그도 없다. 근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2년 정도 전에 그 국내에서 이제 한 20-30만 명 정도가 이제 사용하는 게임에 아주 특수한 모듈을 이제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공할 때 뭐 어떤 적용상의 버그 외에는 2년 동안 업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버그 클레임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업데이트를 안 하면 버그가 없다는 거는 이제 맞는 말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돌려 생각해 보면 또 이제 개발자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이제 논리에 이제 봉착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제 결론은 이제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개발자는 버그를 피할 수는 없다. 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에이다 러블레이스 이후로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제 인류 최초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지 2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버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만들까, 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방법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이제 구글의 레리 페이지 이제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애초에 버그 따위는 만들지 않는 최고의 프로그래머만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버그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개발자분들은 좀 수긍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구글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보면 저는 또 괜찮은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니터 하나에 개발자 둘이 붙어서 이제 개발을 하면 굉장히 버그도 줄어들고 시너지도 생기고 뭐 이런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주로 이제 애자일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말하는 짝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법이 그렇게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이제 그 회사에서 적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화면에 있는 개발자들을 잠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뭐 보스 같죠? 보시면 그 팔을 뻗고 있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보시면 뭐, 야, 저기 변수명 잘못 쳤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지적질을 하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그 털바 아저씨 표정을 보세요. 씨, 나는 이 밑에 거 짜고 위에 거 고치려고 했는데 알고 있는데 왜 지적질을 하지? 이러면서 되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하향 평준화를 만들고 잘하는 개발자의 굉장히 어떤 시간을 갉아먹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세상 모든 일들에 이제 예외도 있는 것처럼 짝 프로그래밍도 딱 한 가지 이제 예외가 있는데, 전설에 나온다는 바로 그 프로그래머. 예. 같이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뭐 무적 버프를 걸어준다는 이런 이제 전설에 나오는 프로그래머와 이제 짝 프로그래밍을 하면 분명히 시너지는 날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좀 방법을 바꿔서 이제 조엘 아저씨인데요. 조엘 아저씨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모든 프로그래머에게 테스트 프로그래머를 한 명씩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래머가 이제 하는 일은 전문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를 읽고 거기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코드를 그냥 집중적으로 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짝 프로그래밍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연휴에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개발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탄 그 귀도 반 로썸이라는 이제 프로그래머인데요. 지금 이제 구글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이 몬드리안이라는 코드 리뷰 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구글에서 몬드리안이라는 코드 리뷰 툴을 만들고 난 이후로 이제 구글에서는 해당 툴로 이제 리뷰를 통과하지 못한 그 어떤 코드에 대해서는 절대로 커밋을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 다니는 제 그 아는 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커밋하기가 힘들고, 그 이제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이제 커밋을 성공시켰을 때는 서로 막 박수도 쳐주고 막 축하해주는 그런 이제 그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랑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의 창시자인 이제 켄트백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켄트백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죠. 이제 TDD죠. 필요한 코드보다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면 니들이 이제 버그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또 게임 프로그래밍의 이제 최첨단에 있는 이제 존 카맥 아저씨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컴파일러 경고 레벨을 올리고 정적 분석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 어떤 경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NHN이라는 회사에서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모든 릴리즈되는 코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어떤 코드 커버리지 확보를 무조건 하도록 이제 법적이 아니라 그 어떤 그런 이제 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초창기 이제 엑셀이랑 워드의 이제 초기 버전을 작성하신 찰스 시몬이 이제 선생님 되시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뭐 어떤 그 엑셀 워드 개발한 것도 유명하지만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시다가 들으신 헝가리언 표기법이라는 걸로 더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막 보시면 뭐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그 변수 이름 앞에다가 뭐 PSZ 붙이고 뭐 SZ 붙이고 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창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컨벤션주의자들은 버그를 줄이는 이제 컨벤션을 만들고 모두가 이제 다 그 방식에 따르도록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아까 짝 프로그래밍이랑 마찬가지로 별로 그다지 효과는 없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 거 하면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독창적인 창조적인 작업인데, 거기에다가 뭐 어떤 변수명을 짓는다든가 또 어떤 그 어떤 if문의 어떤 그 비교문을 어떻게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을 제약을 하기 시작하면 개발자의 어떤 창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반대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테스트로닉스 랩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WHQL이라고 해서 윈도우즈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전문 테스트를 고양해서 니들의 소프트웨어를 아주 닳도록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버그를 없앨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이제 아까 그 삼성전자에서는 아주 사소한 변경이 있어도 구조화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릴리즈가 될 때 그걸 모두 다 체크한다고 해요. 그래서 몇만 가지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인덴트 하나만 변경해도 그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시 체크하는 그런 이제 절차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이제 다른 생각으로 이제 프로그램 이 버그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발팀 회식을 매주 진행을 하면 버그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회식을 하면 서로 친밀도가 높아질 거고, 친밀도가 높아지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낮아질 거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낮아지면 짝 프로그래밍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버그를 잡는 데 있어서 유리해질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순물을 떠놓고 이제 기도한다. 이제 코드에 버그가 없기를.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뭐 이 말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말 이면에는 이 정도로 이제 자기 코드에 대해서 버그가 없도록 간절히 바라는 개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그 버그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그를 피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보시면 뭐 우리는 뭐 인사권이 없으니까 잘하는 개발자를 고용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인카드도 없으니까 매주 회식을 할 수도 없어요. 뭐 보면 방법들이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생각해 보면 정적 분석기, 그 존 카맥 아저씨가 말했던, 또 단위 테스트, 아까 켄트백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또 코드 커버리지, 아까 NHN은 그렇게 한다고 했었던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약순물을 떠놓고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굉장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이런 이제 개발자의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자 해서 나온 게 이번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0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드렸던 정적 분석기, 또 단위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네이티브 지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2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쓰기 편하게 이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뀐 것들을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정적 분석기를 살펴보면, 뭐 정적 분석기라는 이제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뭐 동적 분석의 이제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동적 분석이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놓은 다음에 얘가 릭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얘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말하고, 정적 분석이라는 말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코드를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어떤 이제 뭐 어떤 버그를 잡는 그 분석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컴파일러 에러만 없으면 됐지 정적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의미 있는 그 버그를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또 이제 뭐 많이 이 방법을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이전부터 정적 분석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 수트 같은 이제 그 어떤 비싼 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프로젝트 설정에 이제 프리패스트라는 걸 넣어주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화면 하단에 이제 컴파일러 경고 메시지랑 함께 이제 정적 분석기의 어떤 분석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기존에 쓰기가 힘들었던 거는 이랬어요. 결과가 보시면 저희 코드를 컴파일한 건데 죄다 뭐 strsafe.h라는 자기들이 만든 헤더에 있는 뭐 이상한 그걸 뭐 다 막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미 없는 거죠. 이렇게 공해가 많아 버리니까. 그래서 쓰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2012에서는 이렇게 쓰기 힘든 거를 쫙 줄이고 그 일단은 정적 분석기 성능을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업그레이드 시킨과 동시에 이렇게 이제 화면 배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컴파일러 메시지랑 이제 같이 나오던 거를 확 분리를 해서 화면 왼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 뭐 자질구레한 메시지들은 다 없애고 그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랑 이제 그 오류의 원인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서는 뭐 그냥 뭐 늘어져 있던 거 세로로 세운 것 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직접 써보시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바뀐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굉장히 이제 뭐 그 아까 전에 뭐 STR 세이프 같은 데서 쓸모없는 이제 그 경고가 많았는데, 이제 업그레이드된 2012부터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적 분석기 설정에 들어가서 룰셋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이 정적 분석기를 사용해서 버그를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늘 또 정적 분석기 이런 걸 이제 소개하는 데를 가면 되게
어떤 뭐 의미 없는 코드를 해놓고 우리 정적 분석기는 이런 버그도 잡아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피하고자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프로젝트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2로 한번 정적 분석기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화면 한 20개, 30개 정도의 이제 경고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굉장히 한 5, 6년 된 버그인데 그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쓰면서 이제 이 정적 분석기가 잡아준 거죠.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XVM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간단하게 뭐 메모리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initcode라는 함수를 보시면 뭐 XVM을 할당을 해서 뭐 프로텍트 변수를 이제 구한 다음에 버추얼 프로텍트라는 함수로 그 메모리 영역을 이제 프로텍트 속성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몇 년 전에 제가 짰던 코드인데 저는 이제 그 마지막 변수가 그 이제 예전 프로텍트 속성을 받아오는 변수인데 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너를 지정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돌렸더니 이제 정적 분석기가 경고를 하는 게 이제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데 버추얼 프로텍트의 마지막 인자로 네가 너를 넣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되게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는 이렇게 이제 올드 프로텍트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이제 정적 분석기였던 경고는 이제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코드를 이렇게 이제 바꾸고 나니까 뭐 크래시가 안 나던 프로그램이 계속 크래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크래시가 날까 해서 이제 그 계속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보시면 버추얼 프로텍트를 하는데 뭐 물론 실제 코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mem이라는 이제 포인터를 이제 그 포인터의 이제 프로텍트 속성을 변경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의도했던 거는 mem이라는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ptr이 가리키는 이제 포인터를 변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막 이렇게 코드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위에 이제 암묵적인 형 변환이 이제 선언돼 있으니까 오퍼레이터 피보이드에 의해서 이제 변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였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포인터여가지고 실제로는 mem 클래스가 이제 가리키는 이제 포인터를 버추얼 프로텍트를 이제 속성을 바꿔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크래시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고치는 게 이제 올바른 코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간에 그러면 이제 이 올드 프로텍트에 너를 넣었을 때는 이 프로텍트 속성이 변경이 되지 않았던 거란 말일까라고 해서 이제 MSDN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마지막 인자에 너를 넣게 되면 버추얼 프로텍트가 이제 아예 동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찮게 두 가지 버그가 있었는데 하나는 엉뚱한 포인터를 버추얼 프로텍트에 이제 집어넣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지막 인자로 너를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버그가 겹치면서 실행을 했을 때에는 제가 의도한 거는 그 어떤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그 프로텍트 속성이 바뀌기를 의도했지만 실제로는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버그 같은 경우에는 QA팀에서 동적 분석으로 백날 테스트를 해본다 한들 그 뭐 메모리 포인터는 계속 바뀌는 거고 그 포인트의 페이지 속성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코드를 이제 정적 분석기를 통해서 보고 나니까 굉장히 이 포인터를 제가 보니까 이제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그 코드를 실질적으로 이제 변경을 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이제 뭐 init log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인자는 이제 dir이고 이제 두 번째 인자는 이제 name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이제 경로를 만드는 패스라는 경로를 만드는 요런 코드였는데 또 똑같이 이제 정적 분석기가 여기에서 이제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게 뭐냐면 그 패스라는 거에 이제 네가 접근하는 거에 이제 버퍼 오버런이 있다. 그 경계를 넘어서 접근하는 게 있다.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는 코멘트가 위에서는 이제 패스가 260으로 선언이 돼 있는데 네가 접근하는 거는 뭐 512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이제 조건문을 추가를 해서 이제 경고를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 패스의 어떤 랭스의 어떤 값이 어레이 사이즈 패스보다 컸다면 이 코드는 이제 뭐 어떤 실행 중에 오동작을 할 수도 있는 코드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적 분석기가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동적 분석으로는 잡을 수 없는 오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또 조엘 아저씨가 테스트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테스트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전문 프로그래머가 이제 작성한
코드를 읽는 일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코드를 테스트하는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자기에게 배정된 테스트 프로그래머를 이렇게 뭐 데리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손에 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 정적 분석기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아까 말했던 그 테스트 프로그래머가 하는 코드를 대신 읽어준다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코드를 읽어주고 그리고 또 그 코드에서 버그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 분석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쓰려면 이 SAR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SAR이라는 게 뭐냐면 스탠다드 소스 코드 어노테이션 랭귀지의 약자인데요. 그 보시면 아까 string cch length w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검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함수 선언부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쌀 로테이션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컴파일러 메타 랭귀지인데 컴파일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가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정적 분석기는 이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많은 케이스를 이제 그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면 화면에 must inspect resul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함수의 결과값은 컴파일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PSZ에 이제 붙어 있는 저 이제 표시는 이제 PSZ라는 게 널로 종료되는 문자열이고 최대 길이는 CCH max를 넘지 않는다. 이걸 나타내고 이제 CCH max에 있는 이 구문은 이 CCH max라는 거는 입력 변수고 1에서 strsafe max CCH를 넘지 않는 변수다. 라는 걸 이제 선언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결과가 정상이었을 때 이 아웃풋 버퍼에 오는 거는 CCH max보다 작거나 또 PSZ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함수의 이제 리턴 값을 조사를 해보면 hresult로 되어 있는데 hresult에 이제 붙어 있는 쌀 로테이션을 보면 이거는 리턴 값이 0 이상일 때 이제 성공으로 판정이 된다. 이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쌀 로테이션이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조건문을 추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조건문을 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string cch length w라는 함수가 성공을 하게 되면 항상 그거는 이제 저희가 넘겼던 array size pass보다는 작은 값이 넘어온다는 거를 이 함수가 보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쌀 로테이션을 제대로 쓰고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리턴 값 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이제 그 정적 분석기의 어떤 검사를 벗어날 수 있고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컴파일 해보기 전에 이제 오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단위 테스트 기능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단위 테스트 뭐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이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예전 버전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이제 2012부터 네이티브 이제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테스트 프로젝트 속성에 네이티브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라는 게 생겼고요. 그걸 이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예전에 뭐 CPP 유닛이나 구글 테스트 같은 걸 쓰셨다면 유사한 형태로 이제 그 순정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이제 테스트 메소드를 이제 두 개를 선언을 해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블랙 노티파이 테스트고 하나는 뭐 이제 서스 노티파이 테스트라는 걸 이제 선언을 했고 보시면 뭐 어서트 구문을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서트 구문도 굉장히 이제 예전에 우리가 썼던 것들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R equal이라는 거는 밸류와 익스프레션 값이 이제 동일한 경우에 이제 테스트가 성공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뭐 익스프레션이 널일 때, 또 익스프레션이 널이 아닐 때, 또 true일 때 true가 아닐 때, 또 그 밑에 있는 거는 익스프레션의 결과값이 오브젝트가 가리키는 이제 대상 포인터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비교하는 구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완전 100%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테스트 메뉴에 윈도우에 이제 테스트 익스플로러를 선택을 하시면 화면 왼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추가한 테스트들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냥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Run Selected Test를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다면 왜 실패를 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막 우리가 구글 테스트니 뭐 CPP 유닛이니 쓰면서 뭐 빌드 시스템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하던 복잡한 과정들이 이제 하나도 필요가 없고 그냥 순정으로 이제 인티그레이션 된 이 이제 그 애자일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제 단위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코드 커버리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08에도 있었는데 굉장히 쓰는 방법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뭐 엄청 절차가 복잡하고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이제 이번 2012부터는 굉장히 이게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 커버리지라는 게 이제 뭐라는 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뭐 이런 코드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뭐 특정 모듈을 뭐 이렇게 몰핑 시키는 그런 이제 함수인데요. 이게 이제 아바스트랑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바스트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이제 코드를 변경을 시켰는데 만약에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완벽하게 이 코드를 테스트를 하려면 아바스트가 켜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아바스트가 없는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코드에 대해서 아바스트가 켜진 그 컴퓨터에서만 테스트를 했다면 위에 if문만 실행이 될 거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밑에 블록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테스트가 됐고 어떤 부분이 이제 테스트가 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코드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getGrade라는 이제 프로그램 짜면 누구나 만들어 본 함수인데 이제 점수가 넘으면 A, B, C, D로 이제 판단을 해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함수를 이제 테스트하는 코드를 아까 앞에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부 이제 A인 경우만 이제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까 그 테스트 익스플로러에서 똑같이 그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에 해당 그 테스트에서 아까는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run selected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analyze 이제 code coverage라는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 실행을 한 다음에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딱 코드 커버리지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뭐 막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결국은 getGrade라는 함수에 이제 수행이 되지 않은 블록이 11개 블록이 있고 퍼센트로 따지면 68.75%고 수행된 블록은 5개고 31.25%가 테스트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단위 테스트는 결국에는 그 중에서 고작 31.25%밖에 테스트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던 이 getGrade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화면에 이제 테스트가 된 부분은 하늘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테스트가 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것들이 쫙 테스트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B 테스트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뭐 B, C, D, F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하도록 추가를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이제 그 테스트 익스플로러에서 똑같이 이제 그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모든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100%그 커버를 하는 그 이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getGrade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모든 코드가 실행됐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코드 커버리지 대단한데 이것만 100%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getGrade 같은 함수는 보시면 함수 내부에서 내부 상태를 변경시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함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코드 커버리지가 100%라는 거는 이 함수가 100% 정확한 동작을 한다는 걸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그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는 함수다. 뭐 예를 들면 클래스 멤버 변수인데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멤버의 어떤 내부 상태를 변경을 시킨다라고 하면 커버리지가 100%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문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떤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을 나타낼 뿐이지 그 외에 어떤 그 코드가 버그가 있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테스트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코드 커버리지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어떤 보조 지표로만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 들으시고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이런 게 있다던데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너무 편해가지고 아마 내일 당장 비주얼 스튜디오 2012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는 걸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도 이제 전부 비주얼 스튜디오 2012로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는
이제 한날 누가 이제 고객에서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그래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2로 넘어갔는데 새 이제 프로젝트로 작성을 해서 줘야지 하고는 2012로 작성을 해서 줬어요. 했더니 애석하게도 고객사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로 이제 넘어갔을 때 윈도우즈 XP에서 컴파일된 실행 파일이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보시면 프로젝트 설정에 플랫폼 툴셋이라고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2008 같은 예전 버전의 어떤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사용해서 컴파일 했을 때는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어떤 부가 기능을 전혀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11로 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배포는 2008로 하는 뭐 그런 이제 전략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올 가을 정도에 이제 뭐 서비스 팩이 됐든 뭐 어떤 패치가 됐든 그런 거를 통해서 윈도우즈 XP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 패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버그가 왜 발생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그걸 어떻게 잡는지, 또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많은 이제 메커니즘들을 새롭게 탑재를 했는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한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해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도구, 뭐 어떤 방법론, 또 어떤 뭐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 정도에 굉장히 어려운 버그를 하나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데드락 버그였는데요. 저희 뭐 이제 그 SDK를 탑재한 게임에서 이상하게 이제 데드락이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그전에도 한 뭐 20, 30개 적용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그 게임에서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드락이라는 게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100% 재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게임의 경우에도 8명이 들어가서 방을 생성한 다음에 30분 정도 플레이를 하면 간헐적으로 한 대 정도에서 데드락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버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게임을 이제 디버깅을 했습니다. 데드락이 발생할 때마다 추적을 해서 디버깅을 한 다음에 이런 보고서를 이제 게임 업체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데드락이 발생된 원인이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1번은 이제 무슨 스레드인지 모르는 어디선가 사운드 파일의 핸들이 닫혔다. 2번은 오디오 시스템의 디스트로이 스트림이라는 스레드가 생성이 됐고 거기서 뭔가 크리티컬 섹션을 획득한 다음에 그 닫힌 파일 핸들에 대해서 리드 파일을 호출을 했는데 닫힌 파일 핸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호출이 안 됐고 무한 루프에 빠졌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오디오 서브 시스템에 이제 업데이트로 호출을 하면서 그 무한 루프에 빠진 스레드가 이제 획득하고 있는 크리티컬 섹션을 다시 획득을 하려고 하면서 게임 전체가 이제 행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그 버그를 고치려면 이 사운드 파일이 어딘지 모르는 데서 이제 닫히는 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아, 여기까지 디버깅하고 막 의기양양했죠. 소스 코드 한 줄도 없는 게임을 우리가 디버깅해서 이 정도까지 알아내다니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거를 보내고 나서도 2주가 지나도록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무슨 스레드인지 모르는 어디서 사운드 파일을 닫는지 찾아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클로즈엔드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없게도 그 무슨 스레드인지 모르는 어디선가가 우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런 아주 간단한 루틴이 있는데, 클로즈엔드의 어떤 그 특성을 이용해서 그 디버거를 체크하는 루틴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가 실수한 부분은 0x1234라는 아주 핸들 값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값을 이제 넣은 건데요. 그래서 이 루틴이 원래 동작하는 원리는 이제 클로즈 핸들에 이제 잘못된 핸들을 넣어서 호출을 하면 이제 디버거가 있을 때는 밑에 있는 이제 디텍트 디버거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건데,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 2, 3, 4를 넣었던 거죠. 근데 재수없게 그 게임은 사운드 파일 핸들이 1, 2, 3, 4인 경우가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경험을 겪고 나니까 이게 뭐 방법론의 문제도 아니고 프로세스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떤 스킬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철저하게 마인드의 문제다. 왜냐하면 제가 이 버그를, 이렇게 간단한 버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못 잡았던 이유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거는 많은 게임에 적용을 했었고 문제는 없었고 이번에만 나타나니까 내 문제는 아닐 거야 라는 오만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코드에서 이제 버그를 찾기 전에 상대방의 어떤 문제점을 먼저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런 자세로는 아무리 스킬이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고 아무리 뭐 어떤 좋은 방법론이 있어도 아주 간단한 버그조차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맹자라는 선생님께서 이제 몇천 년 전에 이제 이야기하신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활을 쏘는 것과 같다. 활을 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한 후에 쏘는 법이다.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으면 자기를 이긴 자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관역에 맞지 않은 까닭을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그래서 뭐 자기 반성의 어떤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것도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무술 얘기를 할 때 무술이 있고 무도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에만 집중을 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라면 무도라는 거는 어떤 심신을 수양하기 위한 뭐 어떤 거창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프로그래밍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래밍에도 기술이 있고 또 그 프로그래밍에 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거는 모두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어떤 버그를 만났을 때 항상 남 탓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봤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